고등학교 시절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도 하나같이 친절했다. 그런데 어느 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낯선 두려움이 찾아왔다. 나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였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제를 하다가 피곤해져서 일찍 잠에 들었다. 한밤중 갑자기 느껴지는 기이한 부름에 잠에서 깼다. 창밖을 바라보니 짙은 어둠 속에 흐릿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점점 선명해지며 나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누군가가 창문 너머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어디선가 들어봤던 듯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울림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흐린 달빛만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깨어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내가 악몽을 꿨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현실감이 있던 터라 쉽게 잊을 수 없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나를 놀리기도 했지만 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너희 집이 서쪽 끝에 있는 그 집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그 집 근처에 예전 방앗간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 한 여학생이 그 방앗간에서 실종됐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의 이야기에 걸맞게 마을 어딘가에 존재했던 오래된 방앗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종된 여학생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그 후로도 밤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기분에 시달렸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한 꿈 때문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마을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다. 몇몇 어른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몇십 년 전 방앗간이 있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여학생은 방앗간 주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한다. 모두들 그녀가 방앗간 주인의 손에 의해 차갑게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 주인도 얼마 후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후로 방앗간은 폐허가 되었다고 했다. 방학 마지막 주 마을 친구들과 함께 방앗간 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허름한 폐허 가운데 서 있던 잔해와 쓰러진 목재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그곳은 정말로 무섭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게 되었다. 벽 한 구석에서 나이가 빠진 문 하나가 있었다. 문을 밀어 열자 오래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들이 날렸다. 그곳엔 어두운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 겁먹은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누군가 내려가 볼 것을 제안했고 나는 앞장서기로 했다. 지하에서는 한기가 감돌았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구석구석에 오래된 쓰레기들 사이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한 구석에는 작은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손때 묻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여학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일기를 읽으며 우리는 연신 소름이 돋았다. 그 여학생은 방앗간 주인에게 감금되어 있었고 끝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주인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랐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손으로 적힌 도와줘 라는 글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순간 다시 창문 너머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일어나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폐허를 철거하고 그 여학생을 위한 상을 세웠다. 나와 친구들은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녀의 영혼은 이제 평온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그 수많은 평화 속에서도 하나의 공포스러운 전설이 있었다. 바로 옛날 학교의 유령에 관한 이야기다. 그 학교는 1970년대에 건축된 후 많은 학생들이 다니다가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1990년대 초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학교는 버려졌고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학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학교의 교장은
무척 엄격했으며 가끔씩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혼냈다고 한다. 특히 그의 눈에 띄는 벽에 낙서를 하거나 교내 규칙을 어기는 학생은 밤늦게 학교에 남아 벌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장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학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리고 창문에는 손자국이 생겨나는가 하면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며 기묘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어린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학교를 꺼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예 폐교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폐교를 탐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호기심과 함께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싸늘하고 어둑어둑한 분위기로 우리를 맞았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바닥에는 학생들이 입던 교복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무리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폐쇄된 교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실은 빈 상태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약간의 공포에 젖어 손전등을 벽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교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다른 교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칠판에는 돌아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낙서가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교실 구석에 놓인 교장실의 책상이었다. 그 위에는 교장의 사진과 함께 나를 찾아주지 않은 너희들 모두를 저주하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손전등은 굴러가다 그 방 한쪽 구석에 어둠을 밝혀주었고 그 자리에는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물체가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학교를 빠져나오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무엇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는 복도 같았다. 다행히도 출구를 찾아 학교 밖으로 무사히 나왔지만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 냥치기를 꺼려했다. 전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 옛날 학교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고로 인해 우리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포썰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동시에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시절 내가 살던 지역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른들은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추운 가을밤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로 모험을 가기로 했다. 나, 철수, 민수, 그리고 지영이었다. 4명 모두 겁이 없다고 자부하던 우리였지만 폐가 앞에 서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과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귀를 울렸다. 문득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겁먹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철수가 바짱 서서 낡은 나무 문을 밀었다. 낮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정말 폐가 같았다. 먼지가 가득하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고요한 내부는 정말 기분 나빴다. 민수가 손전등을 켜서 집안을 비추자 이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후회가 몰려왔다. 지영이 자기 폰으로 동영상을 찍겠다고 했다. 당시 우리는 공포체험 동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실내를 돌아다니며 수상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갑자기 민수가 계단 아래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거 봐, 사진 같아. 그가 들고 있는 작은 액자 안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중년 여자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올라가기로 한 2층 계단은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올라갔다. 2층 역시 버림받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방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전기 안 들어오잖아. 철수가 말했다. 우리는 신기한 듯 그 빛을 따라갔다. 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썩은 무엇인가의 냄새였다. 빛의 출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스탠드였다. 이거 정말 이상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에서 절로 나왔다. 어떻게 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민수가 말했다. 그때 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그녀가 가리키는 구석에는 앉아있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다. 너무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 형체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탠드의 빛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우리는 패닉 상태였다. 당장이라도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철수가 몸 안쪽에서 조용히 울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 이제 못 참겠어. 나가자. 철수가 외쳤다. 결국 우리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폐가 밖으로 나와서 숨을 돌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기분 나쁜 소름이 가시지 않았다. 뭐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폐가의 창문에서 무언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갑작스런 한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도대체 뭘 본 것일까? 아직도 그 폐가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때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곳엔 정말 무언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오싹해진다.